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농장은 최초 발생지에서 2.3km 떨어진 곳인데 정부는 인접 7개 시군의 위기 단계를 주2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에 대한 장기 투쟁의 일환으로 대규모 연차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가 미국주 가운데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기관 등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적은 있었는데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일반인도 틱톡을 다운받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로열티 제도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해안에 따라 1000km 이내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완성체 모습을 갖추고 발사대 이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1, 2차 발사 때와 달라진 누리호 3차 발사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설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연차 투쟁과 관련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인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 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며 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병원 소속 간호사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로 채용된 A씨는 초음파 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간호사 면허 범위에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등의 업무를 맡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운용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와 약사 단체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과 휴일의 초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 등 의학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이 의학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표현이 서툴고 증상이 비전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역 발생 농가는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청주 한우 농장 한 곳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97마리를 사육하는데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서 2.3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안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에서 구제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충북 청주와 증평 그리고 인접 7개 시군의 위기 단계를 주2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평균 200에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처 23개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탈리아 기상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이번 홍수가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오후 1시 57분쯤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로열티 제도 근처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인구 9만 3천 명이 있는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동쪽으로 451km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라 이 지역 도사 국가들을 대상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키리바시, 피지, 뉴질랜드 해안을 따라 진앙지로부터 1000km 이내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칼레도니아 근처 해역은 태평양판과 다수 대륙판이 맞물려서 화산 분화 등 지질 활동이 왕성한 불의 고리의 일부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20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각 시도와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 질환자를 파악하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매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열사병이나 열 탈진 등을 일컫는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의 저지대 반지하 주택 가운데 267곳을 집중 관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특보 체제도 정식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하천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5,300여 곳에 공무원 등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상황 시 통제나 주민 대피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지하 주택가 267곳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제공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안전성을 최대한 홍보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활성화는 후쿠시마 부활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후쿠시마산 식재료 제공 방침을 밝히는 등 자국 내 국제 행사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復興の歩みを進めている本県への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주변국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日本の立場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방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포함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 사례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레그 지엠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주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0,000, 약 1,3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공영 BBC가 독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60명의 기자로 구성된 대규모 팀을 꾸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사의 뉴스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공지글에서 날로 증가하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주 내에 검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검증 서비스는 팩트체크는 물론 영상물 진위 확인, 거짓 정보 대응, 정보 분석과 심층 분석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긴급 속보부터 심층 분석 뉴스, 비주얼 뉴스까지 다양한 뉴스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뉴스룸에서 쓰이지 않은 첨단 취재 기법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출이나 사고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대중국 매파로 알려진 미국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실이 코로나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1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329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병원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생물학적 봉쇄 실패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생물학적 봉쇄 실패 또는 사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주민들에게 유입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국제선 운항 횟수는 7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평일 오후, 인천공항은 벌써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3년 만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처음 가는 거라 무척 흥분되고 지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이 놀랬거든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 항공 편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주 400회 수준에 불과했던 국제선 운항 횟수는 최근 1년 사이 주 3,000회까지 642% 늘었습니다. 도심에서 자취를 감췄던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거 휴직했던 공항 근로자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은 물론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보안요원 등 공항 필수 인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90%가량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위주로 항공편이 늘면서 여행객들이 체감하는 항공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코로나 이전으로 떨어지기 어렵고 미국과 유럽 등 대형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회복률은 아직 8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까진 장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 이전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모두 14개 국가의 기업 결합 승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을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이고 LA와 뉴욕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이 늘어나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사 무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은 사실 레저 스포츠와 도심 교통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소개됐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사각의 경기장 안에서 드론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편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를 넣는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제1회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주도로 국제드론축구연맹, 피다도 결성됐습니다. I met the Korean Federation in Vegas 6 to 8 months ago, and we ended up starting to bring it to the United States. So we've been very busy introducing drone soccer to the U.S. 경기장 한쪽에서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간섭으로 추락시키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조만간 도심을 누빌 것만 같은 실용적인 교통수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이든지 UAM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 같은 거는 좀 해외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거는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약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선 화려한 드론 쇼도 펼쳐졌습니다. 세계 드론 산업은 2019년 20조 원, 2021년 32조 원 규모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5%, 미국이 24%, 일본이 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는 1.8%의 점유율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K-드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는데 우리 돈 2,700억 원가량의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게 놀이처럼 번졌습니다. 이 차량들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지 않아 너무 쉽게 절도놀이의 표적이 됐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피해 차량 수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자 주 정부들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리콜 요구의 보험 거부 사태와 함께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결국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가량을 현금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현금으로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 도난방지 장치를 구매하려 할 경우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보상의 혜택을 받는 집단 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판매된 2001년에서 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1년 11월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월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들에 대해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 본격 진입의 신호탄이 돼 누리호 3차 발사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차 발사 누리호도 1, 2차 때와 똑같은 재원이지만 1, 2차 발사 때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발사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별소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김진혁입니다. 오늘은 누리호 3차 발사와 그 의의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차, 2차 시험 발사와 이번 3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입니다. 지난 1차, 2차 시험 발사는 이 누리호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된 우주 발사체의 발사 성능 검증이 주요 목표였는데요. 이를 위해 1차 시험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만이 탑재됐었고 2차 시험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어 누리호의 발사 성능과 위성 사출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드디어 실용급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탑재해 위성을 임무궤도에 사출하여 우주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큰 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체계 종합기업의 참여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작에서 발사 운영까지의 모든 업무를 저희 항우연의 주도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3차 발사부터는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어떻게 보면 누리호 우주 발사체 기술의 민간 유전을 위한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2차 발사와 이번 3차 발사의 발사체 자체의 기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발사체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발사체에 탑재되는 그 인공위성을 사출하는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차 시험 발사에서는 이 성능검증 위성에서 사출이 된 이후에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된 그 큐브 위성은 독립적으로 따로 사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누리호에 탑재된 8개의 위성을 모두 누리호에서 직접 사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에서 탑재된 8개의 위성들은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20초 간격으로 사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한 이 지상에서 위성과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안테나들이 방향을 잡고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한 신호 수신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사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위성 사출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차와 2차 시험 발사는 모두 오후 4시에서 5시경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사의 시간이 앞전 1차, 2차 발사보다 조금 늦어지게 된 건 결국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과 또 위성의 임무, 그 위성이 어느 궤도에 투입되냐에 따라서 발사 시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500에서 550km 정도 사이의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발사 당일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사 시간이 오후 6시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 이후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총 3차례의 추가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1차부터 6차까지 총 6차례의 반복 발사를 수행하면서 발사 신뢰성을 검증받게 될 텐데요. 우주 발사체는 이 한 번 발사하는데 아주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탑재되는 인공위성의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때문에 이러한 반복 발사를 통해서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반복 발사에 체계의 종합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누리호의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향후 제작 및 발사 운용까지 체계 종합기업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누리호 4차, 5차, 6차 발사에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갖는 위성 탑재체를 싣고 발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누리호 3차 발사에서 계획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무게는 약 170kg이지만 누리호 4차 발사에 계획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약 500kg급으로 훨씬 더 무거우며 다양한 탑재 장비를 싣고 우주 핵심 기술 검증과 우주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호 5차와 6차 발사에서는 초소형 위성 2에서 6호와 7에서 11호가 각각 5기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100kg 미만급으로 총 10기의 초소형 위성을 임무 궤도에 쏘아 올려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군집 운용 활용 기술 개발 및 활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밤낮없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누리호 성공을 위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영업이 힘든데요.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에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 또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신데 전기료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절전을 위해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한 편의점도 등장했는데요. 업계에선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품을 진열한 냉장고에 문이 달렸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선 개방형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자 한 업체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기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테스트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대비해서 60% 정도 전력량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 요금에 따른 여름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업계는 이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했던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체감되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올해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요금 50% 감면 같은 한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전기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넣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지원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고효율 기기교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그 한정과 정부에서 좀 보전받으면서 그래야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깎아준 공인중개사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담합 행위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할인 광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지회는 해당 중개사가 상도덕을 어겨 지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반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범준 씨.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송파구 지회장이에요. 무슨 건 아시죠? 송파구 지회장이 어떤 직책인 줄 아시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이라고요,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송파구 지회장이 돌연 김 씨에게 전화해선 수수료 할인 광고를 내리라고 한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할인해주는 거라고 답하자 차라리 전부 무료로 하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해놓지 그랬어요. 하지만 협회는 개인에게 수수료율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데다 정작 김 씨는 회원도 아니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단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자라는 데 동참해라는 식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2020년부터 수수료를 최대 절반 정도 깎아온 공인중개사 B 씨도 역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다른 지회장에게 비슷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허위 매물을 올린다는 거짓 소문과 밤낮 없는 협박 전화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B 씨는 말합니다. 네, 욕도 많이들 했고요.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밤낮 정말 가리지 않고 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되게 무서운 말들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수수료를 상한선 아래에서 고객과 협의해 자율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깎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권한도 사실은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송파구 지회장 A씨에게 수수료 할인 중단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김 씨가 손님을 가로채려고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담합 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A씨가 주변 중개업자들의 민원을 받고 공생하자고 요청한 것일 뿐 김 씨를 협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은 A씨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회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김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대회가 열리는 제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호쾌한 샷을 날리는 선수들과 이를 지켜보는 갤러리들 사이에 조용히 경기 진행을 돕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현장 통제와 스코어보드 운영, 미디어 센터 지원 등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게 하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오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좋고요. 금전적으로도 장학금을 받게 되니까. 3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대회 주최 기업이 출연하고
선수들도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4라운드를 근무하는 운영요원에게 약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앞으로의 일과 적성이 잘 맞는다면은 한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로도 확실히 정해서 이 길로 나가보고 싶어요.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의 스포츠를 통한 기업의 ESG 경영입니다. 처음 시작한 3년 전에는 27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43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자립 청년들을 돕는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하는 작은 배려의 손길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용기라는 큰 자산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과 조선 후기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학생과 그런 제자들의 민주화 열기에 힘을 보탠 스승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4.19 혁명은 헌법 전문에 실릴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조선 후기 동학농민혁명은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주의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맞선 민중봉기는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유네스코가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해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전 세계가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사료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과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등 현대사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산을 적극 발굴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팀 버튼 연출의 영화 배트맨의 인물 중 조커는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입니다. 특유의 기괴하고 충격적인 느낌의 작품으로 20세기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생애와 대표작, 작가가 그렸던 삼면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데미안 허스트와 체프먼 형제 이렇게 굵직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친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데요. 프랜시스 베이컨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인으로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좀 부유하면서도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보수적이었던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베를린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보내지면서 베를린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서 1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간 베이컨은 1920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다가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고요. 네. 1925년에 피카소의 세명의 무용수라는 작품을 접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베이컨이 자기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자신이 그린 그림 일부를 파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후 1930년에 첫 그룹전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베이컨은 인간 내면의 우울감이나 또 불안한 감정 등을 소재로 삼아서 주로 지인들을 모델로 초상화와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네. 이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특유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린 인물화에서는 뒤틀리거나 또 뭉개진 얼굴과 신체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영화 캐릭터인 조커가 굉장히 사랑한 작가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은 많은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감독이나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인셉션을 제작할 당시에 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그 작품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 속 캐릭터죠. 이 조커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좋아했다는 연출도 있었는데요. 1989년 이 팀 버튼 연출의 배트맨의 한 장면에서 조커가 미술관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 벽에 걸린 작품들을 훼손하다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앞에 멈춰서서 부하에게 이 작품은 마음에 드니까 그냥 둬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베이컨은 수많은 예술가와 작품에 영감을 준 예술가들의 뮤즈이기도 합니다. 네. 조커의 캐릭터를 생각해 본다면 좋아할 만한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건희 컬렉션에도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국 미술품뿐만 아니라 서양의 유명 작가 컬렉션도 굉장히 뛰어나죠. 네. 특히 그중에 오늘 소개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방 안에 있는 인물이라는 작품입니다. 1962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어두운 푸른빛의 실내를 배경으로 누워있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자로 알려졌고요. 이 작품 속에도 나체의 남성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프란시스 베이컨 특유의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남성의 신체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두운 배경인데다가 창문이나 문도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인의 각박한 삶과 사회 안에서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작가 본인의 개인적인 강박관념도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림도 그렇고 약간 그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둡게 느껴지는데요. 프란시스 베이컨 대표작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같이 보시는 작품은 1946년에 그려진 페인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린넨의 유화로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132cm, 세로 198cm 사이즈의 꽤 큰 작품인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 중앙에 검은색 우산을 쓴 인물 또는 침팬지처럼 보이는 존재가 마이크를 앞에 두고 연설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 뒤로는 사람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재단처럼 보이는 테이블 위에 고기들이 놓여져 있는 게 마치 정육점의 풍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붉은색감의 배경까지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괴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네, 프란시스 베이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 속에 침팬지처럼 묘사된 인물의 모습이 당시 영국 정치인의 검은 정장 차림새와 비슷하다는 해석도 있었고요. 이처럼 베이컨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지닌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끄집어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아주 능한 작가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예리한 분들은 느낌이 뭉크와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뭉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21세기의 뭉크라고 불리우기도 할 만큼 이 둘의 작품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뭉크의 대표작이죠. 절규라는 작품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뭉크가 작품을 통해서 묘사하는 고통스러운 얼굴 이미지가 이 베이컨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어떤 내면 심리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베이컨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 뭉크의 절규처럼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보니까 정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삼면화를 즐겨 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삼면화가 도대체 뭘까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들 중에서 이 세 개의 화폭이 하나의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삼면화라고 하는데요. 트립티크 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삼면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려진 성화, 즉 종교화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베이컨은 삼면화 형식을 통해서 보는 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자아와 내면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종교에서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였군요. 자, 그렇다면 삼면화 대표작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십자가의 책형을 위한 새 습작이라는 작품입니다. 1944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세 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서 그려졌죠. 네, 붉은색 배경에 우리가 아는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이 아닌 어떤 괴생명체의 모습을 한 존재가 각각의 화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작품의 세 개의 화폭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 중 슬픔, 공포, 분노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인간이 지닌 수많은 감정 중에서 특히 본능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네, 베이컨은 이런 모습들이 가장 인간의 본 모습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프랜시스 베이컨이 친구를 그렸던 작품이 미술품 경매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3면화 형식 작품인 루치안 프로이트에 대한 3가지 연구라는 작품이 201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당시 1억 4천여 달러, 하나로 약 1,800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루치안 프로이트라는 화가이자 또 프란시스 베이컨의 절친한 동료를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네, 3개의 화폭에 각각 다른 시점으로 바라본 프로이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베이컨의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르게 덜 기괴하고 조금은 안정된 분위기가 돋보이죠. 네, 하지만 역시 베이컨 특유의 왜곡된 묘사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3년 경매 전까지 각각 흩어져 있다가 한 컬렉터에 의해서 다시 모여졌다고 하고요. 이후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높은 낙찰가의 이유 중에는 프란시스 베이컨과 절친했던 프로이트가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3면화 형식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매력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척추측만증이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의대 연구팀은 척추측만증 환자 4,000명 등 5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척추측만증 환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평생 주요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1.5배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MRI 분석 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척추측만증 환자는 심장이 위아래로 큰 압력을 받아 측면으로 길어진 상태였다며 흉곽 기형으로 심장 운동이 제한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형 탈모가 관절염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연구팀은 원형 탈모 환자 4만 6천여 명 등을 분석한 결과 원형 탈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선 관절염 위험이 2.34배,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이 2.0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형 탈모와 관절염 사이에 이 같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두 질병이 같은 염증 경로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형 탈모는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을 전후로 철강 원료를 저탄소 원료로 대체할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크스와 철광석 등을 수소 함유 가스 등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바이오매스 기술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여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과 시멘트에 혼합재 등을 섞어 탄소 배출을 줄일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한미 당국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1차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미래 반도체와 핵융합, 인공지능 분야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우선순위와 계획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기 공동위를 계기로 두 나라 간 첨단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신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우리 역사가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K-팝과 K-드라마처럼 선조들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